AI가 글을 써주고 또 영상이 정보를 대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읽기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OECD의 피사, 즉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 점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2018년도에 실시했던 결과로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독서 문항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최하위를 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정보가 믿을 만한가? 이걸 판단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 비율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였죠.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짜뉴스와 진짜 정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디지털 세상에 뭐랄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명백한 신호네요. 바로 그겁니다. 종합 독서율이나 독서 시간 같은 지표가 지난 10년 동안 각각 15%, 31%씩 급락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읽기는 하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이군요. 여기서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에 담긴 신경과학적 관점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뇌는 원래 책을 읽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지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은 독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활동이다. 이렇게 사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나 듣기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선천적인 능력이지만 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인류가 기존에 있던 뇌의 시각, 언어, 기억 회로를 억지로 엮어서 만들어낸 후천적인 발명품에 가깝습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읽기는 유전자에 각인된 능력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애는 누굴 닮아서 책을 안 좋아해. 이 말이 과학적으로는 틀렸다는 거네요. 이건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유전이 아니라면 결국 교육과 환경에 달렸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읽기는 가장 강력한 교육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교육적 평등이요? 네,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독서 교육 환경만 제공된다면 누구나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학습 환경의 변화가 곧바로 능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뇌가 원래 읽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책을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최근 미국 소아과 의사들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부모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책을 읽어주라는 거였어요. 아, 지식 주입이 아니라 소통이요? 네,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책을 매개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의사들이 인정한 거죠. OECD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독서를 취미로 즐기는 학생들, 그러니까 책 읽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못 봤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책을 빌려주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 거죠. 네. 국제적인 추세는 정보,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나의 통합된 역량으로 보고 이걸 가르치는 교육의 허브로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건 디지털 시대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용어가 있다군요.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IFLA가 제시한 트랜스리터러시. 맞습니다. 인쇄된 책부터 인터넷 기사, 유튜브 영상까지 온갖 매체를 넘나들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융합적인 문해력을 뜻하는 거죠. 네. 그리고 IFLA는 2015년에 이미 사서교사의 6대 핵심 역할 중 하나로 이 트랜스리터러시 교육을 명시했습니다. 아, 2015년이면 꽤 오래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책 읽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로 역할을 격상시킨 겁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호주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인물이 나오는 책을 읽고 나서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그 인물을 위한 의족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보는 식이죠.
와, 책 한 권을 읽는 경험이 3D 프린팅, VR, 코딩으로까지 확장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래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교실에서 VR 기기를 쓰고 깊은 바닷속을 체험하게 하고요. 프로그래밍이나 홀로그램 제작까지 연계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도서관이 더 이상 조용한 열람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창작 실험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독서가 쏨적인 정보 습득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생산 활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가 바라보는 미래의 독서 교육이고 그 중심에 사서교사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12,233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 정원이 고작 1,660명, 네. 학교당 0.136명 수준입니다. 그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동네에 학교가 10개 있다면 그중에 전문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곳은 없고요. 네, 나머지 9개 학교는 사실상 이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우리 동네 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의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을 확률이 거의 90%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교육적 차별 아닌가요? 명백한 차별이죠. 더 황당한 건 2018년에 이미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내용 봤습니다. 기존에는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이었는데 이걸 두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꿨어요. 법으로 모든 학교에 두라고 못을 박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법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왜 작동을 안 하는 걸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광주 지역의 한 사례를 보면요. 광주를 두고 봐도 사서교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최근에 5학교에서나 기간제 사서교사를 좀 채용할 때 사람 좀 찾아달라고 했지만 한 명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5개 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라도 뽑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어서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빈 자리가 나도 채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은 사실상 불 꺼진 창고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요즘 학생들 다 유튜브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 찾는데 굳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필요한가? 그냥 일반 선생님이 관리하면 안 되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건 마치 체육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그냥 공 하나 던져주면 되지 왜 체육교사가 따로 필요하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 비유가 확실하네요. 사서교사는 단순히 책을 정리하고 대출해주는 관리인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이 자료와 저 자료를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지, 정보 윤리는 무엇인지, 이런 디지털 시대의 생존법을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 그렇죠. 일반 교사가 자신의 교과목을 연구하고 수업을 준비하기도 벅찬데 이 고도의 전문 영역까지 책임지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결국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니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로 양성하는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요. 1년에 전국에서 고작 250명이 배출됩니다. 그 250명이라는 숫자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성 과정이 대학의 교육과 형태로 운영되는데 대학별 평균 인원이 2.2명에 불과합니다. 학생 2.2명이요? 네, 상식적으로 학생 2명을 데리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최소 10명은 되어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돌아가는데 지금 구조로는 부실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길 자체가 너무 좁고 막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비합리적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교육대학원에 가서 상담교육 석사 과정을 마치면 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재교육 과정이죠. 그런데 똑같은 경력의 교사가 문헌정보교육 석사 과정을 이수해도 사서교사 자격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체 왜 그런 거죠?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칸막이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경험 많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더 키워서 사서교사가 되고 싶어도 제도가 그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에서는 1년에 100명이 양성되는데 광주 전남 지역은 단 5명뿐이에요. 네. 심지어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는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원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은 사서교사가 되려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와야 하는 구조적인 차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교육부의 태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가 자체 정원을 활용해서 사서교사 양성 과정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해도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계속 불승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양성 조언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남대가 가지고 있는 양성 조언 내에서 다른 학과 교수님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사소교사 양성 인원을 몇 명 더 하겠다 이렇게 교육부한테 말을 했어도 교육부는 무조건 거절입니다. 이유가 없이 거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건 정부 정책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부는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 같은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작 지역의 필요에 의해 지역 대학이 사서교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니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막아서는 그야말로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2018년에 법까지 바꿔놓고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한 교사 양성 시스템은 6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에 앞서 말한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별로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해서 더 이상 의무 조항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까 말한 불합리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 네, 맞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일정 경력 이상의 현직 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관련 석사 학위를 받으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거죠. 이건 추가적인 예산 없이도 현장의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다른 교과목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교육부의 정책 변경입니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처럼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대학이 자체 정원 내에서 양성 과정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막지 말고 승인해 주라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단순히 사서교사라는 특정 직업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AI 시대의 우리 아이들이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별하며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국가적인 의지인 거죠. 네. 이미 국회, 정부, 교원단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양성과정 확대를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하나의 거대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 과잉의 시대,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우리는 오히려 그 능력을 가르칠 전문가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없애고 있다는 역설말입니다. 그렇죠. 전국 학교의 86%, 우리 아이들 10명 중 9명이 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 이 거대한 공백이 다음 세대의 경쟁력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